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 중국의 감산으로 인해서 철강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철강 업종들이 강세 보였고요. 또 남북 연락선 복원에 따라서 대북 테마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보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전일 홍콩 증시가 이틀 연속 4%대 급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투심이 얼어붙은 가운데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신고점 경신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고 또 차익 매물도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 정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작전 세워가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시간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합니다. 카카오뱅크 IPO 공모가 어제 마감이 됐는데 정말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만큼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들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BH입니다.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상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됨에 따라 전일 대선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북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경협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수익 작전 타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카카오뱅크 IPO 기대와 불안사입니다. 전일 카카오뱅크 공모가 마감이 됐죠. 5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증거금이 몰렸고 경쟁률은 182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벌써 18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상장하기도 전부터 은행주의 탑티어로 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대가 큰 만큼 거품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IPO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까지 해서 카카오 IPO가 이제 IPO 일정이 마감이 됐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마냥 장밋빛으로 보기도 좀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청약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앵커님이 180 몇 대 1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본 건 203대 1인가 그랬는데 아직 집계가 할수록 더 늘어나겠죠. 돈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데 더 특이한 사실은 일반 청약도 일반 청약이지만 그 전에 했던 기관의 수요 예측을 보게 되면 상당히 더 뜨거웠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백지수표 밀어내는 외국계 기관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즉 가격 상관 안 하고 물량 받겠다 이런 입장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큰 상황들인데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저희가 시장에 작년이었죠. 강했었을 때 나왔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 IT보다는 청약률이나 자금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대여급에서는 상당히 성공은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8조 5천억 정도 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따상을 가게 되면 당연히 시중은행들 다 뒤로 제끼는 상황들은 나올 거고요. 게다가 지금 이 정도 규모만 하자고 하더라도 거의 하나금융지주급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었을 때 그럼 과연
인터넷 뱅크인데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뭐겠느냐라는 관점들이 가장 크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냥 뱅크의 수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이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온라인 비대면의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화된 확장세,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저희가 똑같이 이 카카오뱅크도 똑같은 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제도 한번 자료가 얘기가 나왔듯이 신한금융한테는 금감위가 이익 많이 났는데 중간 배당하지 마라라고 권고를 했고, 거기다가 또 하반기에는 이익 공유제 이런 쪽을 얘기를 합니다. 즉 시중은행들이나 저축은행들 쭉 통합해서 서민금융을 위해서 한 2천억 정도는 출원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돈 많이 번 만큼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금융 쪽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라라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느낌이나 정부의 압박이 시중은행 쪽엔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과연 카카오뱅크도 이런 현상들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뱅크라는, 은행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쪽에서 정부의 규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여줬던 카카오뱅크의 확장성이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피해자가 90명 그렇게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보게 되면 보통 대출이 일어날 때 거의 카카오뱅크의 강점은 빠르게 가구가 결정되고, 거기다가 적어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로 들어가고 또 들어간 세입자도 빠져나가고 하려면은 최소 적어도 한 달 전,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신청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일정을 맞춰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 전날이라든가 아니면 3일 전에 부가 통보를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자금에 대한 처리 문제도 상당히 조마 위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인력들이 모자라서 그랬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이미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관점으로는 하나 또 최근에 나왔던 BNK 어떤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많이 좁아야 PBR 2.0배 정도라고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고평가다라고 얘기 나오는 근거가 여기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냥 일반적인 은행 수준에서 대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을 플랫폼의 확장성을 좀 더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본금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 리포트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출 자산을 키워서 경쟁력을 만들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본금을 늘려서 이를 통해서 대출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자본금 확충이란 게 지금 카카오의 주주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확충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거기서 이제 또 지연됐던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만 해결되게 되면은 오히려 회사 측에서 얘기했던 해외 진출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 시중은행들이 어떤 해외에서 성공한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 베트남 정도, 신한은행이 베트남 정도 가서 성공한 게, 성공이라기보다는 좀 안착한 게 다가 아닐까 싶고요. 그만큼 토착금융과 또 새로운 금융이 가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에 반증이긴 한데, 그나마 이런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간편, 그리고 어떤 쉽게 좀 비대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론들이 많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확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중은행보다는 해외나 좀 더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는 지금 인터넷 뱅크가 훨씬 더 역량은 높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좀 더 어떤 여력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뭐 거의 다 청약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날 당일날 또 성장되는 날 이 주가 동향들 중요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일단은 무리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가격대권이 들어온다라고 해서는 하셨다가 논란도 있는 만큼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받고 다시 변화가 나올 때 흐름들을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또 하반기에 이어지고 있는 뭐 크래프톤이나 또 롯데렌탈,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그 열기는 괜찮은데 이번에 또 미관의 수요 예측 보다 보니까 살짝 힘이 빠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뭐 카카오페이는 또 이번에 시도하다가 하반기 이후로 연말이죠. 이후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과거만큼 이제 어떤 IPO가 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은 관심이 살짝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런 대형급의 IPO가 들어왔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이 늘어나는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희석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 부분을 살짝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뱅크가 들어와서 오히려 전통금융주를 대붕악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카카오뱅크만 독주하느냐 라는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공모받은 거 잘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기대만큼 부응하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면 그때 한번 눈여겨보시는 걸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화학주 2분기 실적 점검입니다. 화학주가 상반기에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오일의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서는 화학주들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학주를 보면서 최근에 또 철강기술 실적 잘 발표했고 그리고 또 속속들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민감 섹터에서 괜찮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화학주도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 현실입니다만 또 체크할 건 체크해야 되겠죠. 7월 29일 내일이죠. LG화학, 한화솔루션, 8월 6일 롯데케미칼, 8월 6일 금호석유. 그래서 대형 화학사 4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1분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였습니다. 코로나 수혜 때문에 화학 제품들, 어떤 의료 관련된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도 잘 나가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히려 2분기에는 호조세가 같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체크해 볼 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1,800억대. 그래서 지금 지난 분기의 실적 서프라이즈 위에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다가 이게 살짝 꺾이는 것 같은 게 이번에 ESS 관련된 지난 화재로 인해서 교체하는 비용 4천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안했을 땐 좋겠지만 이게 가세되다 보니까 비용 증가가 또 발목을 잡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자동차 리콜이라든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해외 쪽의 자동차 리콜 얘기들도 살짝 들리다 보면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제품 가격들의 변화가 살짝 더 흔들리고 있는 라텍스 관련된 쪽의 제품 가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재미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1, 2분기 즉 상반기 때 실적 괜찮았기 때문에 하반기도 꾸준히 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여기가 일단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하반기는 오히려 약간 피크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표적인 섹터가 화학일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여전히 수요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코로나19 쪽 이후에 수요가 이제 감소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그만큼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좀 정점이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오히려 실적의 수요의 반전 요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유가가 올라갔죠.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30달러대, 지금은 70달러대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올라간 유가에 대해서 비제품 가격들이 이를 원재료를 상승에 반영을 시키는데 그만큼 가격을 전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실적의 부담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여기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공장들이 가동을 못했던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상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못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재가동이 되고 거기다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또 어떤 설비도 다시 증설하는 경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을 때 빨리 공장 늘려서 돈 더 벌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 업황에 자신만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제품 가격들의 흐름들과 확인했을 때 여전히 스프레드라고 하는 즉 원자재와 제품 가격들의 흐름들이 계속 벌려져 있는 이쪽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고부가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어떤 시장에서는 수익성과 함께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국토화학 같은 경우 에폭시스시 쪽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쪽의 변화는 전방 산업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조정 시에는 관심을 계속 받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나 코롱 인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패션 쪽이나 산업자재 쪽의 그 소재의 대표적인 흐름들인데 그중에서 또 한 단계 레벨업된 탄소 아라미드라든가 또 수소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뭐 탄소 CNT 도전제 뭐 이런 쪽에 추가적인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코롱 인도에 대한 실적과 변화 요인들은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석유화학 부분 짚어드렸고요. 또 국토화학과 코오롱 인덕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대로 비교적 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경계하는 심리가 시장에 좀 퍼졌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오늘자 우리 시장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미국 시장 밀렸으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재미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 미국 시장의 하락한 요인들은 일단 중국 관련된 내용 쪽은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선방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장중에 뭐 확진 또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받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실적들을 또 IT 기업들 대거 발표했는데 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었었죠.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슈퍼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광고 매출이 83%가 늘었다는 얘기는 어디서 또 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유튜브의 역할도 상당히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실적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데 이런 변화가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와 실적 좋다 이런 거로 좋은데 그럼 이 주가는 사과라고 딱 보게 되면 주가가 밀립니다. 난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데 주가가 왜 밀리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뚱한 상태가 돼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을 걸로 알고 있고 이보다 더 좋지 않을까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까지 하더라도 다시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이어지는 차익 매물들이 같이 이어졌던 약간 인간의 심리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시장에서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살짝 더 경계 매물이 투입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팩트는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실적이 좋을 거라고 했다가 실적 좋아서 이제 와 역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이란 얘기죠. 이 부분이 다음 또 하반기나 3분기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의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받고 또 가겠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실적을 바라보는 미국 기업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시각들은 떨어지지 않는다의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유동성에 추가로 또 밀리게 되면 바로 또 매수 기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체크해 보면서 실적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환율이 또 조금 오늘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조국 위안화가 빠르게 약세를 들어가다 보니까 또 자극은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지켜보면서 10시 반 때 중국 시장 개장했는데 그래도 이겨내는 모습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좀 힘내는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큰 상황들은
이번에 중국발 악재는 중국의 이슈입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다 같이 영향을 받을 상황들은 아닌데, 하지만 살짝 걱정되는 거는 지금 정부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지금 기조원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산업에 미치는 여파는 시장에서 또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오늘 또 하락하게 되면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던 중국 증시 영향이 있는데 중국 증시의 개장 체크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의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분석해보고 있는데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BH입니다.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라는 주제인데요. 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개별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BH도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에 관련된 납품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BH가 과연 어떤 성장성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BH는 일단 6월 16일 한번 작전 리포트에서 다뤘던 종목입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 가지의 증권사 발간 리포트를 볼 텐데요. 6월 4일자 한국투자증권, 5월 31일자 신한금융투자, 7월 8일자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H는 FPCB 그리고 그 응용 부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 섹터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FPCB는 스마트폰, 그리고 OLED, LCD 모듈, 카메라 모듈, 결국엔 경연성 회로 기판, OLED 패널과 그리고 녹색깔 주 기판을 연결시키는 RFPCB라고 조금 집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성상 IT 제조사와 그 새로운 신규 제품 출시부터 개발 초기부터 서로 호환이 가능한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벤더를 바꾸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BH 역시 기술력과 특허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FPCB 업체 중 유일하게 베트남 공장, 전 공정 생산 라인을 구축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평균 공장 가동률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5%를 넘었던 기업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1,380억 원, 영업이익은 150억 원, 적자 1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었고요. 완성 스마트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지연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률 또한 역시 좋지 않았고 계절적 비수기 여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분기별 영업손익이 1분기에는 적자 150억 원, 2분기에는 적자 89억 원, 하지만 3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돼서 331억 원 까지 증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향후 앞으로 6개 분기 연속으로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조금 리포트에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들은 주가에도 이미 선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텔 신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적어도 상반기에는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3분기 늦어도 올해에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릴 때에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증가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건강한 포트폴리오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그리고 C 적절한 포트폴리오는 그때에 맞춘 계절적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이제 곧 시작된다. 3분기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1분기, 2분기에는 매집을 완료해 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건강한 포트폴리오와 시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가시기를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는 6월 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6월 16일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16일자를 세로줄로 표시를 해보면 6월 16일이 이날입니다. 작전 리포트는 늘 매일 아침 8시 10분, 15분경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장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날도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니까 바닥 라인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번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러한 추세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평행한 선을 이제는 그어서 추세선 상단으로 올려본다면 아주 작은 되돌림 자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되돌림 자리에 지금 맞아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근시일 내에 가지고 왔던 리포트들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돌림 자리에서는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지지할 때 이 바닥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 바닥까지 내려올 것인가. 업황의 훼손으로 인해서 이 바닥까지 대바닥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3분기 흑자 전환 이후에 향후 6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결코 대바닥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대바닥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강력한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만 원을 하회하자 제가 곧장 다시 BH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상반기 부진은 여전하지만 상승 요인으로는 부품 수요 증가와 부품 판가 상승이 될 수 있다. 터치 패널 스크린이 일체화되고 있는 고부가 OLED 수요가 좋아진다. 여전히 OLED 업종에서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미 A사향 제품입니다. 북미 A사향이라고 적으면 대부분 아시겠죠. 애플의 아이폰 13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살펴본다면 삼성 전기의 유일한 적자 사업 부문이 RF PCB 사업 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RF PCB 사업을 철수했을 경우에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 BH의 RF PCB 점유율이 현재도 50%, 55% 수준인데 삼성전기가 45%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BH가 얼마만큼 흡수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BH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술력을 인증받았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여전히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BH로서는 여기에 관련된 빈자리를 BH가 더 많이 흡수하고 싶을 거고 BH는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서 매출액 증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앞으로 분기별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6분기 이상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국내 제조사향 PCB 수익성 개선 및 반등이 시작될 거다. 2분기까지는 적자지만 적자 폭을 그래도 많이 줄였죠.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완연한 흑자로 전환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다. 그리고
OLED 사이클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OLED 시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재무구조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 부채 비율이 2017년도 240%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72%까지 좀 줄였고요. 앞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그리고 매출 증대에 따라서 재무구조 여전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구조 하면 현대 롯데이 또 떠오르죠.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진 현대 롯데의 주가 상승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의 재무구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부분에서는 결코 그 기업이 탄탄한가, 재무구조가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실 분들은 첫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은가, 두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세 번째 그 기업의 미래 모멘텀은 무엇인가. 앞서 두 가지는 모두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 기업의 모멘텀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결국엔 삼성전기가 철수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물량들을 BH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짧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이미 확충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H의 목표 주가 27,000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고객사의 점유율 증가, 어플리케이션 다양화, 전기차에 대한 신규 투자 결정, 그리고 5G 커넥터 공급 재개 전망, 그러면 이슈를 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가장 최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에서 7월 8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FPCB 시장 여전히 좋고 신성장 동력으로 5G 안테나, 배터리 보호팩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RFPCB 상반기에는 부진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그리고 경쟁사 삼성전기 철수 가능성 여전히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올해 매출은 8,600억 이상, 영업이익은 517억 원 이상, 각각 20%, 52%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세 번째 모멘텀적으로 미래 먹거리나 이 기업을 지금 매수해야 할 이유가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이폰에 대한 이슈,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 OLED 패널과 주 기판을 연결하는 RF PCB에 대한 특허와 기술력, 이런 부분들 앞으로 OLED와 그리고 전기차, 5G 안테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업에 대한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신규 생산 설비 증가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양호한 실적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이제 막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업종 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 그리고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 결국엔 해자를 지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확대와 회복에 따라서 이 차트의 완만한 우상향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적어도 전고점 27,000원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요. 결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6개 분기의 이익이 증대해 가면 전고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고 제 눈에는 보여지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추세 하단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심 과잡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 모든 경제 채널에서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면 덜컥 사지 마시고 그 내용을 다시 꼼꼼히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그럼에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긍정적인 요소로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종목들을 그렇게 계좌에 덜컥덜컥 쉽게 사지는 않아도 좋을 만한 시장 흐름이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H 두 번째 작전 리포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다시 보기나 리포트 전문에 대해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H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BH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이 BH 언제 매수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3글자 전송해 주시면 허반석 위원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시간 바로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용 원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먼저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목표가를 달성한 모습이 보이죠.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14%대, 서암기계공업은 15%대 수익 달성했습니다. CJ ENM이 26% 가장 강하게 이번 판에서는 가장 강하게 수익률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YJM 게임즈는 편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6%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태경 BK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32.83%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태경 BK도 정말 단숨에 이 30%대 수익률을 터치했고요. 안랩도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백산이 플러스 1%대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편입된 위니아 딤체와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전일 남북 경협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13개월 동안 단절됐던 이 통화선이 다시 연결이 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경농, 조비, 아난티, 대아TI 그리고 일신 석재까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저께 이제 한 10시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어제 일신석재가 가장 빠르게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게 신원이 따라서 좀 많이 올라줬었고 인디에프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잘 나와줬었습니다. 가장 이제 강한 순서대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일신석재, 그 다음에 신원, 인디에프, 뭐 아난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뭐 한창이라든지 아시아 종료, 그 다음에 뭐 JST나도 역시나 뭐 인디에프나 저기 신원과 함께 개성공단 관련주로 경협주로 볼 수 있는데 좀 시세는 약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이런 종목들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조비라든지 그 다음에 판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비료 관련 주라든지 이제 사료 관련 주들까지 이제 다 같이 움직였는데 대북 관련주들 주유소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좀 상승세를 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정권에서 뭔가 새롭게 이렇게 뭐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임기가 이제 뭐 1년이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뭔가 어떤 다음 성과를 이렇게 좀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기 동안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당연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은 지속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주들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일 현대 로템이라든지 철도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대아TI 정말 큰 테마입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경력주,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 테마들은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철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뻗어갈 수 있는 유라시아 관련된 철도.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이제 석재라든지 일신 석재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 관련주들, 일성건설이라든지 이제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야 될 거고, 철도를 놓게 되면 당연히 철강주들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철강주들도 엮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되면 러시아로부터 송유관을 통한 이 가스 수입도 이제 가능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엮여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많은 자원들을 또 개발할 수 있는 자원 관련주들이 또 엮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금강산 관련된 부분들, 한창이라든지 아난티, 이제 보통 페리를 운영한다든지, 그러니까 크루저를 운영한다든지 금강산 쪽에 이런 관광 상품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활동을 했던 기업들,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신원이라든지 인디에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JST나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종목들이 많이 놓여 있는 부분인데, 철도 관련주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로템, 대아TI, ST나 그 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협주들이 만약에 움직이게 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큰 테마가 움직인다. 그렇다면 시장에 있는 자금을 다 빨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존에 전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알체라의 급락이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한 몫을 했겠지만, 이런 경력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새롭게 시작이 새롭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동안 크게 오랜 기간 쉬었던 테마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종목들에서는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북 테마들은 정말 좀 큰 테마이기 때문에 이 테마들이 움직이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움직여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자잘한 테마들이 한동안 움직임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주에도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메타버스라든지 CBDC라든지 하는 그런 다른 테마분들이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정이 임박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 며칠 정도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좀 이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경협주들 전일 좀 급등이 나왔고요. 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관련된 일정 잡힌 부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저께 이제 장 막판에 좀 조정이 나왔던 거, 이런 거 생각한다면,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연락선을 연결했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누구나 뭐 정상회담을 바로 기대하는 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 와이어선 하나로 연락선이 연결되었다라는 부분 하나로 일단은 커져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씨앗이 이제 뿌려졌고 그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력주들 또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어떤 모종의 성과가 있는 듯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좀 정책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대북 테마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추려 보시고 요 부분들 눌림이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좀 차트가 잘 만들어져서 우상향 정배열로 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정 나올 시에 분할로 잘 매수를 해준다 하면 충분히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대북 테마들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향후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는 꾸준히 좀 지켜본다 생각하시고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 나오고 조정이 나올 시에 분할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아마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대북 테마주를 너무 무서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주환 의원님 말씀처럼 3, 4개월 동안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눌림 시에 매수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3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알차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